12월에 맞아 새로운 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인연동이님들께는 익숙한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이자 박물관 마니아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 불자 황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년입니다. 네, 작가님 가을에 만나 뵀던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겨울이에요. 예, 겨울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패딩을 입고 이렇게 만나니까 어색하기도 한데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열심히 원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지진 않아요. 피곤합니다. 사실. 피곤해요. 예. 작가님 만나면 꼭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겨울에 찾아가면 유난히 좋다 하는 사찰이나 박물관 추천해 주실 만한 사실 곳. 겨울이면 박물관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니까. 추니까. 실내니까 아무래도 박물관을 가는 게 좋은데 박물관 하면은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이 있겠습니다. 경주요? 예. 요즘에 국립경주박물관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 마음대로 때문인가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한참을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아펙인가 거기서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 이후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난리친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국립경주박물관도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나. 경주에 자주 공연을 갔었는데 박물관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예. 국립경주박물관이 국립박물관 중에 두 번째로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관람객 숫자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서 역사도 깊고 나름 좀 규모도 있는 곳이니까 예. 꼭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연동이님들 꼭 경주 가시면 찾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황윤 작가님의 강의는 워낙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라는 그렇습니까?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는데 전에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연속성이 우리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는 12월 한 달간 몰입감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고 우리 인연동이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들 준비해 오실 예정이에요? 사실 한 달이라고 어떤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우와. 왜냐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예. 연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무왕과 관련된 사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3분의 1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상 제가 네.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획대로 하는 만큼 하도록 쭉쭉쭉.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황윤 작가와 함께하는 12월의 2교시 교양 수업.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가문사지입니다. 오. 지난 시간에는 아마 그 사천왕사지라 해가지고 나당 전쟁에서 그 불교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나당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문사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가문사지. 예. 좋아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꼭 빼놓지 않고 들리게 된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이 특히 강연에서 자주 주제로 삼는 것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특히 이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유가 뭘까요? 매력적인 이유는 그 임금 문무왕이라는 임금 네.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죽어도 극락이나 인간으로 더 태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셨어요. 용으로 태어나겠다. 어허. 그때 승려가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네. 아니 왜 미물이 되려 하시냐? 오히려 인간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동물이니까. 그쵸? 용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런 영화를 다 누려왔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이상 연연치 않는다. 오. 죽어서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맞게 결국에 릉도 땅에다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다에 문무대왕릉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그냥 자신을 태워서 그 죄를 뿌리게 되거든요. 화장을 했죠. 서역의 가르침대로 화장을 해가지고 문무대왕릉에 이제 시신을 그 불태운 거를 죄를 이제 정리한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서 돌아가시면서 오히려 릉 자체가 기존의 여러 임금이 갖고 있는 땅에 지은 큰 릉보다 훨씬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 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나단 정쟁을 승리로 이끈 걸 넘어서 야 릉마저도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넓게 만들어졌구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무덤도 필요 없다고 했던 남자 그 임금 그분이 바로 문무왕이라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문무왕 말고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왕들 중에 있나요? 그 뒤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네. 제로 이렇게 했던 분 신라 왕들이 몇 분 더 등장하긴 합니다. 계시긴 해요. 근데 고금을 이뤄서 왕인데 한반도의 여러 왕들 중에 그렇게 시신을 불로 화장을 해서 네. 정리한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살아생전에 갖고 있던 부귀를 그대로 그렇죠. 누리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무덤을 최대한 크게 들어서 그 안에다 막 집어넣기를 채웠잖아요. 그걸 원합니다. 아.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약간 깨달음의 단계가 상당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어서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호의 노래 시작 듣고 올게요. 가호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 황윤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예, 그래서 오늘은 가문사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가문사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유는요? 오, 생각보다 그 탑이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라 시절에 만든 탑은 석탑밖에 볼 수 없잖아요. 목탑은 사라졌습니다. 네. 다 불타거나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 석탑 중에서는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사지 갔을 때 석탑이라 해봤자 3층 석탑 뭐 그냥 내가 여러 군데만 익숙했던 바로 그 정도 크기겠지 하고 갔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야 탑이 이렇게 웅장하고 크구나. 아마 거기서 아마 감탄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문사라고 하는 사찰이 은근 언덕배기 위에 좀 올라와 있어요. 언덕백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도착하면은 왜 이렇게 좀 언덕 위에다가 사찰을 만들었을까 아마 이런 의구심도 아마 드는 장소일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앞에 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천이 하나 쫙 그리고 동해부터 쫙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동해로 가는 그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여기까지 바다가 쫙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이제 퇴적물이 쌓이면서 네. 이제 쫙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바다가 메꿔지고 땅으로 이제 메워진 건데 과거에는 이 앞까지 바다가 싹 들어오는 구역이었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사실상 여기가 국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는 외국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국경에 가까웠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적이 오더라도 이 사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구조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찰 겸 기지 같은 느낌, 네네. 군사 기지 같은 느낌을 좀 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쌍탑 구조로서 탑 2개를 세워놓고 네. 금당이라서 이제 딱 중심 건물이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건축물을 거기다 지어놓은 곳이죠. 쌍탑으로. 네, 쌍탑입니다. 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천왕사지에는 사천왕사도 쌍탑 구조였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쌍탑 구조로 사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특히 이 시기에 쌍탑이 유행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전후로 해서 쌍탑의 구조가 아주 발전을 해요. 학계에서는 왜 이 쌍탑 구조가 발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여러 주장은 있어요. 밝혀진 건 아닌데 완벽한 건 아니고 학계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절에 쌍탑 구조가 인기를 누리면서 사천왕사 뭐 이렇게 여기 가문사지 그런 가문사 이런 사찰마다 쌍탑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문사의 진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3층 석탑의 시작이 바로 이 가문사지 석탑이에요. 그래요? 예, 원래 이 3층 석탑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 일반적이에요. 탑하면 3층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원래는 백제에서는 5층으로도 만들게 되고 여러 층으로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게 신라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3층으로 시작된 게 바로 가문사지 석탑이에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두 개가 그렇게 세워진 이후부터 3층 석탑이 인기리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나라 3층 석탑의 시원은
아마 이렇게 시험에 나면 가문사지 3층 무조건. 석탑 딱 찍어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아, 중요 포인트.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시험 사회다 보니까 네. 공무원 아. 시험이든 뭐 국사 시험이든 나올 수도 있죠. 어디든. 그래서 이렇게 3층 석탑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석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이 영원함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나무로 만든 목탑은 아름답고 뭐 멋있긴 하지만 네. 규모도 크고 좋긴 하지만 나무는 썩기도 하고 그렇죠. 오래되면 교체도 돼야 되고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석탑은 만들 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천하무적이에요. 영화죠. 안 무너지거든요. 웬만하면. 맞아요. 그다음에 영원한 불법을 상징할 때는 오히려 석탑보다 목탑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라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이제 석탑이 목탑보다 더 많아져서 사실상 한반도는 석탑의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도 목탑이 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석탑이 더 대중화됐다는 얘기죠. 더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목탑의 나라. 뭐 중국은 전탑의 나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벽돌로 만든 예. 뭐 그런 것처럼 구별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에 잘 타니까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영원한 불법을 맞습니다. 표현하기 그걸 위한 상징하기 거네요. 위해서죠. 그리고 이 3층 석탑에서 이 3층은 뭘 뜻하는 것일까? 오, 이유가 여기에 대한 네. 주장도 많아요. 왜냐하면 구축 목탑은 예를 들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삼국유사 같은 기록에 나오잖아요. 뭐 신라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뜻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모두 굴복시키기 위해서 구축으로 만들었다. 네. 이런 위대한 어떤 꿈 같은 걸 거기다 이미지를 심어놨는데 이건 3층이란 말이에요. 왜 세 기존에 개일까? 5층이나 백제에서는 5층이나 9층으로 만든 석탑을 여기는 3층으로 정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역시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사만 1통 즉 사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 3층 석탑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아쉽게도 이 3층 네. 석탑도 정확하게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아쉽네요. 이 좀 적어 주셨으면 이 아, 맞습니다. 의도를 그거가 했으면 지금 우리가 더 남겨주셨다면. 많은 스토리텔링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3층 석탑도 이거 왜 만들었을까? 4만 1통과 연결되나? 이렇게 추정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하튼 이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오시면은 3층 석탑을 꼭 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3층 석탑까지. 근데 여기 3층 석탑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금당이라는 건물을 보시면은 네. 밑에는 연못같이 바닥을 파놨어요. 파놓고 그 위에 돌로 바닥을 딱 깔아놨습니다. 그 위에 이제 기단을 올려가지고 금당을 이제 세우는 곳이죠. 지금을 보면 금당이 뭐냐면은 그 중심 건물, 대웅전 같은 건물이라 할 수 있어요. 대웅전. 근데 그 밑에 왜 연못 같은 걸 딱 채워가지고 그 위에 돌로 또 바닥을 깔아놨을까? 그 이유는 그 연못을 통해서 용이 된 문무왕이 싹 들어와서 쉬라고 만든 거예요. 그 구멍도 조그맣게 뚫어놨어요. 딱 용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게. 용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오. 용이라는 동물이 신비한 동물이거든요. 네. 몸이 커지면 확 커졌다가 작아지면 쭉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금당에서 쉬고 싶을 때 샥 작아서 쏙 그래서 그 들어가서 연못에 또 샥 쉬는 있다가. 그렇게 또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 문무왕의 유언에 맞춰서 이 사찰을 참 열심히 지었구나. 그걸 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그 금당도 한번 금당의 형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작가님 그 가문사지에 가서 예. 그 용이 들어가는 그 구멍 찾기 쉽나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네.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아주 자세히 보면서 네.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 좀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근데 이 가문사지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가문사지 석탑 안에 석탑 사리 안에? 장원구가 발견됐어요. 사리 장원구는 뭘 뜻하냐?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공간이거든요. 금동으로 만든 아주 예쁜 그 네. 도구예요. 그 안에다가 사리를 딱 사리가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있죠. 닫아 놓은 거죠. 예. 그걸 보관함이라 해서 사각 보관함에 또 딱 집어넣는데 그 사각 보관함은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국립경주박물관이 각각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오. 탑이 2개니까 네네. 하나씩 출토됐거든요. 보면 사천왕이 딱 그려져 있어요. 조각이 돼 있죠. 우와.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사찰 가면서 봤던 사천왕이랑 좀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다르냐? 우리가 사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사천왕께서 딱 앉아 있잖아요. 네. 앉으면 밑에 막 사람들 밟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분들은 다 서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냐하면 삼국 시대나 통일 신라 때만 해도 사천왕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앉아 있는 디자인으로 바뀐 겁니다. 좀 더 무섭게 보여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뭔가 바뀌었는지 밟고 모르겠어요. 있고 예, 예. 이런 그러다 게. 보니까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과거의 사천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이 사리장원구의 보관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사리장원구는 그 안에 이제 사리를 딱 보관해 놓은 어떤 기구인데 그 기구도 여러분들 보시면 불단처럼 생겼어요. 불단에 이런 여러 가지 지키는 어떤 스님이나 아니면 사천왕들이 또 조그맣게 조각돼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신라 시절 때 불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신라 시대 불단 이어져 오는 거 있나요? 없어요. 고려 시대 거는 이어져 오는 게 있거든요. 고려 시대 거는. 고려 시대 때는 오래된 고려 건물 안에 불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신라 거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에 그래도 그렇게 불단처럼 생겨 있는 그 형태의 기구가 있습니다. 사리를 보관한 금동으로 만든 기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라 시대 때 그 기단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겠네요. 어떤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식의 아름다운 발굴 흔적도 있다는 거. 물론 그거는 다 지금 꺼내가지고 박물관에 보관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 탑 안에 사리장원구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3층 석탑 그리고 금당 건물 여기 주목해서 맞습니다. 찾아가면 예, 보는 그리고 재미가 있네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겠죠. 네. 혹시 만파식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예.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음악 한 또 곡 음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올게요.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왔습니다. 만파식적 드디어 나오네요. 예, 예. 만파식적 이야기를 할 때가 예, 왔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저희 국악 개론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작가님께 들으면 또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예, 예. 안고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능에 모셨잖아요. 네. 능에 모셨어요. 근데 능에 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신라의 큰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김은돌의 난이거든요. 김은돌이 누구냐? 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 장인이 문무왕이 죽고 나서 왕권이 약간 흔들릴 때 난을 일으켜야겠다 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난의 목적은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다만 분명히 왕실을 어떻게 교체를 하거나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한 건 분명하죠. 그 신문왕이 그걸 정리하면서 김은돌도 죽고 막 네. 다 박살납니다. 특히 김은돌의 딸 신문왕의 부인이 쫓겨나죠. 어떡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신문왕이 강화시키는 그 이야기 중에 만파식적이 등장하게 돼요. 어느 날 신문왕이 이견대라는 데를 방문합니다. 이 이견대가 어디냐면 가문사지 옆에 조그만 누각이 있어요. 네. 바다를 바라보는 누각이. 그 누각에 올라가서 보면은 문무대왕릉이 딱 보여요. 바로 그 이견대라는 곳을 갔어요. 아마 그 보니까 아마 신문왕이 거기 가문사지와 아버지 릉을 참배하고 아마 이견대에서 아마 그 바라본 것 같아요. 한 번 더 네. 아버지 릉을 바라본 것 같은데 용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피리를 주는 겁니다. 피리를 딱 주면서 얘기하는 거 말이 아버지는 용이 됐고 네. 김유신은 천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됐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그거 해가 피리를 준다 이거예요. 이 피리를 불면은 나라에 힘들 때마다 피리를 보면 싹 해결이 된다. 피리를 받아옵니다. 그게 신화예요. 네네. 근데 이 신화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사실상 신문왕이 김은돌의 날을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김은돌의 날 이후에 여러 또 다시 조직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 때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김유신을 따랐던 여러 공신들이었어요. 이 김유신을 따랐던 공신들은 사만 전쟁이나 사만 일통 전쟁뿐만 아니라 나당 전쟁 때도 문무왕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그대로 나중에 신문왕 때도 우리가 너를 지지한다. 신문왕 너 왕권을 우리가 지지하겠다 하면서 든든하네. 지지 선언을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이 과정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와 김유신을 위해서 함께 뭔가
이분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여기서 만파식적이 벌어진 오. 바로 이 이견대와 가문사지에서 벌어진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만파식적하면 김유신과 문무왕의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이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 주목할 점은 김유신과 문무왕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진짜요? 예, 양력이면 다른데 네. 음력으로 같은 날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한테 같은 날에 죽은 거예요. 나단 전쟁이 한창일 때 김유신이 죽습니다. 이 김유신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이 문무왕한테 3만 1통에 대한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고요. 그리고 문무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아주 사이가 돈독해서 물과 물고기와 마찬가지였답니다. 두 사람. 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문무왕이 또 김유신의 그 의지를 이어받고 나단 전쟁을 마무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마무리 시키고 5년 뒤 돌아가셨는데 문무왕이 그 날이 때마침 우와. 김유신이 돌아가신 날과 같다는 겁니다. 음력이. 이런 건 무슨 말일까? 통일신라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의 제사가 동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경주 내에서. 그렇네요. 그렇죠. 같은 날. 김유신 가문의 우와. 후손들은 김유신의 그걸 제사를 지르는 날에 네. 문무왕의 문무왕은? 후손들은 문무왕의 오. 제사를 치르는 거죠. 국가적인 제사를. 이 두 분이 같이 제사를 또 치르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근데 바로 그 이야기에 김유신과 문무왕이 한 명은 용이 되고 한 명은 천신을 해서 만파식적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유신과 대변되는 그 김유신을 따랐던 여러 공신들과 김유신 가문 네. 그리고 문무왕의 후손이었던 신문왕 이들이 다시 결합을 해서 우리는 탄탄하게 우리 왕조를 지속할 것이다. 요런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두 개의 어떤 거대한 신화와 왕실의 결합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만파식적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요. 네. 그 신화 속에는 그렇게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피리까지만 알고 있었지. 그렇죠. 이렇게까지 김유신과 문무왕에 대한 이 단단함과 튼튼함의 이런 든든함은 처음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와.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어떤 거죠? 피의 반이 뭐다? 가야인입니다. 이 김유신도 어머니는 진골계 경주 진골계 뼈가에 있는 가문인데 예. 아버지는 가야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문무왕도 가야계 어머니와 네. 아버지는 김춘추니까 뼈대에 있는 진골이요. 예. 반씩 섞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싶은데 이제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인이 이렇게 결합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혼혈인 거죠. 네. 요즘에 혼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특히 아이돌 중에 혼혈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죠. 근데 과거로 넘어가십시오. 혼혈하면 어떻게 봐요? 그때는 좀. 그렇죠.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혼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예. 다시 변하기도 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가야계와 진골. 뼈대 있는 진골이 네. 결합해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와.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견제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김유신도 성공했고 문무왕도 성공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소름 돋는다는 게 정말 어떤 인연으로 두 분이 만났길래. 전생에 몇 개의 인연을 통해서 그쵸, 태어난 거죠. 그쵸. 두 분이. 불교적인 예, 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연의 끈이 연결된 두 분이 아니실까.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파식적의 신화는 결국에 이 문무왕계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원성왕이라고 이제 계열이 완전 다른 왕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문무왕 계열의 이 후손들이 딱 끊어지고 원성왕이라는 다른 진골, 파가 다른 진골이 왕이 되는 거죠. 네.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 만파식적이 전설이 탁 사라집니다. 그래요? 원성왕에게 전달됐다 이후로는 만파식적 이야기가 더 이상은 전달이 안 돼요. 이로써 만파식적이라는 이 신화 자체가 김유신과 문무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왕에게도 만파식적이 건네지긴 했지만 그 뒤로부터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이 안 되진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 만파식적이라는 신화 자체도 네.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 기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김유신과 문무왕이라고 요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음. 신화다 보니까 이 집단이 이 권력의 그 중심에서 사라지면서 이 신화 자체의 생각도 많이 허클어지고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요즘 들어서 네. 다시 만파식적과 이때 신화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그 전에도 조선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도 만파식적이라는 이 피리 또는 그 신화에 대한 관심도는 있었어요. 단신도만 있으면 아 그냥 이런 신화가 있었구나 이 정도. 특히 연산군 때는 또 경주에서 만파식적에 있던 피리가 발견됐다니까 연산군이 또 가져오라 합니다. 아우. 가져오라 해가지고 다 보관을 했는데 이 보관한 게 나중에 임진왜란때 불타면서 같이 사라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파식적 진짜 피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에 있는 피리라 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네네. 연산군이 관심 있어가지고. 아.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다시 또 피리 하나가 발견돼요. 오. 그 피리가 발견했는데 이 경주에서 발견됐는데 그 피리를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쓰는 피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 다시 또 사람들이 조선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만파식적에 썼던 그 피리가 아닐까. 그런 이제 추정을 또 하는 다시 거죠. 추정을. 그래서 그 피리가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 소장하고 있어요. 오. 다만 그 만파식적 그 피리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이 피리는 분명히 조선 것도 아니고 고려 것도 아니고 저 신라 걸로는 보이는데 만파식적과 연관된 피리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조선인들은 그때 피리가 딱 등장하면서 이게 만파식적 피리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경주박물관 방문하시면 이 만파식적에 있는 피리도 한번 보시면은 좀 놀라운 느낌이 아마 들지 않을까. 물론 그 피리는 아니지만 네. 저 옛날부터 전해주던 그 피리가 신화가 담겨 그러니까요. 있을지도 모르는 피리구나. 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 대금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꼭 봐야겠습니다. 보십시오. 좀 다를 겁니다. 어. 달라가지고 아마 요즘에 사용하는 조선이나 이때 악기와는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학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 거가 아니라 옛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신라 음악이나 신라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일본에는 일부 남아 있어요. 우와. 네. 그 시대의 음악이요? 우리나라 음악. 우리 그 시대의 음악이 지금도 남아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상에.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왕실의 음악이나 가락을 위해서 자국의 음악도 일부 있었지만 외부에서 가져온 음악을 섞었었거든요. 사용했는데 그 중에 신라곡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신라곡하고 쳐보면은 일본 악사들이 와서 막 이 노래가 지금 우리가 익숙한 노래가 좀 달라요. 와. 막 피리도 불고 막 춤도 추는데 좀 많이 좀 다르다는 걸만 보시고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느낌의 신라 음악이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전달된 음악이다 보니까 100% 완전한 건 아니라는 점. 그걸 인식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문무왕과 그리고 가문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우선 가문사지를 꼭 가봐야겠다. 맞습니다. 우선은 경주를 가면 박물관을 오늘 가보라고 하셨는데 가문사지를 우선 가봐서 저는 그 용이 가장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맞습니다. 들어갔던 그 연못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당 밑에 건물. 있는. 네. 그리고 3층 석탑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문무왕릉도 한번 문무왕릉을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견대에서 바라보는 거.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견대를 저희가 직접 올라갈 수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대에서 볼 때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용이 나타나면 이거 뭔가 운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무조건 용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고요. 그동안은 좀 아쉬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뵈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다음 주는 불국사 1부입니다. 불국사 1부. 예, 불국사는 워낙 또 큰 사찰이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2부까지 준비를 해주실 건데 드디어 나오는군요. 불국사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윤 작가님이셨습니다. 작가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던 곡이 있으셨는데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듣고 돌아올게요.